주제통합 02번 사고와 시스템 진도 나가겠습니다. 주제통합이라서 큰 타이틀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되는데 02번은 좀 쉬워요. 가글은 사고만 나오고요. 나글은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하는 게 나온다 라고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별거 없고요. 볼게요. 심리학자들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여기 밑줄 대조적인 사고 패턴 이 두 가지를 대조적인 사고 패턴으로 구분한답니다. 잠시만요. 오전에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1번 논리에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동그라미 수렴적 사고. 수렴적 사고는 밑줄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된다. 간단하게 수렴적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수렴적 사고는요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분석한 다음에 가장 알맞은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수렴적 사고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수렴적 사고가 뭐고 발산적 사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두 가지가 대조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늠할 수가 있어서 수렴적 사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 가르쳐 보시면 이 글의 설명 방식은 예시가 되겠죠. 의사들은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미쳐볼까요? 얘는 증상이죠. 의사들은 특정한 증상을 보면 밑줄 감염이나 열발작 원인을 추측한답니다. 또 거기에 추가해서 밑줄 목이 뻣뻣하다 또 다른 증상이 나오면 기존의 증상 말고 또 다른 증상이 나오면 밑줄 중추신경계의 감염 즉 뇌척 수막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원인 이어서 갈게요. 추가적인 수렴적 증거를 얻기 위해서 수렴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의사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뇌척수액 속의 백혈구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되어 있으면 감염을 의심하고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을 파악해 치료를 시작한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의사의 사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증상들을 근거로 원인을 찾아간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렴적 사고가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여러 증상들을 근거로, 즉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원인을 찾는다. 해결 방법을 찾는다.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수렴적 증거를 발견해서 선택지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논리적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는 여기 네모 쳐보자. 예외적인 경우인 변칙현상 네모 쳐보시면 변칙현상이 발생하면요 수렴적 사고에서는 그 변칙현상이 왜 생겼는지 또는 변칙현상을 가지고 수렴적 사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변칙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발산적 사고다라고 해석해도 될 거고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볼게요. 변칙현상이 발생하면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봉착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그들의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 발산적 사고를 동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발산적 사고 네모 쳐보시면 발산적 사고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함으로써 밑줄 창의적인 아이디어 얘들아 카드 가져온 사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사용되는 사고 과정이나 방법을 말한다. 사람들은 종종 변칙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수렴적 사고에 제한하는 사람은 변칙적인 관찰 사례들을 무시하죠. 당연히. 왜? 수렴적 사고만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예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칙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세모 쳐보시면 대조하겠네요.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칙 현상을,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발산적 사고고, 변칙 현상에 대해서 밑줄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 즉 수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칙 현상이 발생하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변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하는 모험처럼 간주한다. 발산적 사고는, 결론 내릴게요. 밑줄 널리 퍼진 생각이나 표현 양상에서 벗어나 동그라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다. 그러므로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칙 현상을 보고 이 관찰 사례가 들어맞는 틀이 없다고 인식했을 때 새로운 틀까지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나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겠죠. 발산적 사고와 밑줄 전두엽의 관계. 이 발산적 사고는 전두엽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대요. 전두엽과의 관계.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발산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 전두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발산적 사고가 발달했다라고 간주해도 크게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식을 통해 죄송합니다. 갈게요.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발산적 사고를 검사할 수 있는 표준 방법으로 일찍이 정착되었다. 이 검사에서 피험자는 한 세트의 카드를 받고 카드를 분류하는 원칙을 모른 채 가로쳐 볼까요? 카드를 하나씩 분류할 때마다 여기 가로쳐 보자. 시험관의 반응으로부터 그 원칙을 추리. 그게 바로 수렴적 사고가 되겠죠. 반응을 보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반응을 보고 추측한다라고 하는 게 수렴적 증거, 수렴적 사고가 될까요? 여기 나와요. 최초 분류 원칙에 도달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험관은 여기 가로쳐보자. 분류 기준을 임의로 바꾼다. 분류 기준을 임의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변칙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미 나는 진료를 하는 사람들 또는 시험관의 반응을 보고 수렴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 수렴적 사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임의대로 규칙을 바꿔버렸으니까 당연히 피험자의 입장에서 변칙이 생긴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볼게요. 가령 처음에는 모양이 기준이었던 것을 색으로 바꾼답니다. 그럼 당연히 변칙이 생긴 거고, 피험자는 시험관의 반응에 따라서 분류 전략을 바꿔야 한대요. 피험자가 밑줄 바뀐 분류 기준을 추론하는 능력은 동그라미 발산적 사고의 직결. 왜? 변칙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게 발산적 사고니까요. 발산적 사고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발산적 사고의 전두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간질 치료를 위해서 전두엽 절제술 처치를 받은 환자가 이 카드 분류 검사를 제대로 통과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전두엽이 없으면 발산적 사고는 발달할 수가 없다.
전두엽이 어떻게 발산적 사고와 관련되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설명 방식 중 한 가지는 여기 밑줄 내분비계의 조절.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 수많은 이유 중에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 또는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절과 관련된다. 발산적 사고는 밑줄 개념 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요구 밑줄 쳐보시면 그게 바로 발산적 사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개념 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이 활성화 요구 또는 활성화가 되면 발산적 사고가 가능하다 하는데 이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신경전달 물질인 카테콜아민류이다. 뇌 안쪽 깊숙이 있는 뇌관의 일부인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대뇌피질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콜아민류에 속하는 물질을 공급하는데 밑줄 이 뉴런들의 활동은 전두엽에서 뇌교로 보내는 신호에 의해 조절. 결국 전두엽이 뉴런들의 활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뉴런들의 활동은 발산적 사고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전두엽이 뇌교 노르 에피네프린계를 통제 이렇게 없네. 통제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그럼 결국 여기 밑줄 여기만 밑줄 쳐놓으면 돼요. 전두엽이 뇌교 노르에피네프린계를 통제. 여기 밑줄 쳐놓으면 그게 바로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 또는 전두엽과 발산적 사고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인지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판단 과정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요. 인간의 판단 과정을 고려할 때 나오는 것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되겠죠. 고려할 때 우리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상이한 사고 모델을 활용. 그럼 이 두 가지는 상이하답니다. 상이하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라는 뜻이죠. 다르다. 보통 시스템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고라냐면 거기 나와 있죠? 빠른 사고. 시스템 2는요, 느린 사고. 상이하다라고 하니까 차이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요. 모든 사고 과정에 관할하고요.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신속하게 판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겠죠.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밑줄 시스템 2가 작동하기 전에 시스템 1이 개입하면서 오류를 유발. 또는 부정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신속 정확한 게 좋지만 신속 정확하게 움직이다 보면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반면 시스템 2는 밑줄 시스템 1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정확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추론하고 판단한대요. 즉 시스템 1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정확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추론하고 판단한다. 그럼 결국 시스템 1과 달리 시스템 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죠. 그리고 신중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상이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상이한지 다른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 과정에 관할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야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가 가능하겠죠. 아래 갈게요.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의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휴리스틱. 시스템 1과 관련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겠네요. 휴리스틱을 활용하는 것이다. 휴리스틱이란 밑줄 시스템 2를 가동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 시스템 2와 관련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 여기가 중심 문장이에요. 밑줄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단순한 절차. 그게 바로 휴리스틱이다. 그러면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신속하게 답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가 뒤에 나와요. 방법적인 측면. 시스템 1은 여기 밑줄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해버리니까 신속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신속하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갑니다. 27 곱하기 33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인 891을 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30으로 대체해서 900이라는 근사값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가 있대요. 정답은 아니죠. 틀린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가까운 정답을 뽑아내기 위해서 휴리스틱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을 내느라 지체하기보다는 밑줄 대략 10%의 오차. 잘 보세요. 10%의 오차가 발생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건 신속성이 정확성보다 더 중요할 때 휴리스틱을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봅니다. 그때는 정확성이 중요하죠. 그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5분 안에 어떠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대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낸 사람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존중해 준다면 근사값으로 우리가 오차 범위가 10%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인정해 주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10%면 큰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차를 받는 900이라는 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꽤 많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 네모쳐 볼까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 2에 적응한 사람. 시스템 2에 적응한 사람 또는 시스템 2에 숙달된 사람은 30 곱하기 32 900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 시스템 2를 가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사고, 이어갈게요. 같은 사고라도 숙달 여부에 따라 숙달 여부 네모쳐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숙달 여부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사용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사고라도 숙달 여부, 즉 시스템 1을 사용할지 시스템 2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뒤에 나오죠. 시스템 1을 가동하기도 시스템 2를 가동하기도 하는 것이다. 1을 가동하기도 하고 2를 가동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시스템 2의 가동으로 수행하던 동작이 반복되다 보면 동일한 동작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어서 신속하고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 가로 한번 쳐볼게요. 처음에는 앞에 가로 열어보시고, 처음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가로 여시고, 처음에는 시스템 2의 가동으로 수행하는 동작이 반복되다 보면 동일한 동작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돼서 신속하고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바로 닫아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문제 풀 때도 얘들아 쉬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거꾸로 어려운 문제를 먼저 접근하고 쉬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쉬운 거 풀다가 어려운 거 풀면 즉 시스템 1만 사용하다가 시스템 2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신중하거나 정확한 판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1 더하기 1만 연습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592 더하기 1322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1 더하기 1에만 익혀져 있으니까 한 자리에만. 반면에 네 자릿수 더하기나 네 자릿수 곱하기만 연습하던 사람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 2를 반복해서 숙달하다 보면 즉 엄청 많이 노력하다 보면 시스템 1이 담당하던 것들도 담당하게 된다. 결국 시스템 2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고난이도의 시스템이 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난이도 사고 시스템을 계속 반복하고 숙달하니까 시스템 1과 관련해서도 수월하게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갈게요. 시스템 2가 하던 일을 거기 나오죠.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면 즉 시스템 2가 시스템 1을 지배하게 되면 뇌 속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고 이 회로는 소규모 모듈로서 단일한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뇌세포를 연결하는 접점인 시냅스에서 반복되는 작업 수행을 통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안정화된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게 되면서 가능해진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고의 경로는 동그라미 쳐볼까요?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하는 거 배워서도 만들어지지만 경험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밑줄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를 통해 사고와 판단에서 효율성과 융통성을 얻게 되어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용을 이루게 된다. 그럼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가 이루어질 경우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동이 가능하다. 결국 머리를 많이 썰어줘. 단순하고 쉽게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복잡한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셔야 우리 뇌를 전부 다 쓰고 우리 뇌를 다 써야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동이 가능해진다. 라고 주제통합공 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가 끝났습니다. 됐죠?